평범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된 세월 속에서 자식들을 길러내고 남편이 떠난 뒤 홀로 고향집을 지키며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던 분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재산을 정리했을 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가장 비정한 한마디 인연을 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녀의 자업자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주기로 했는데 다른 자식이 독서를 내뱉으며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자신이 틀렸다고 자책하게 될까요? 평생 아끼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들만 생각했는데 노년에 남은 것이 차가운 빈집과 침묵하는 전화기뿐이라면 그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당신의 희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이번 이야기는 아들에게 1억 원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절연 선언뿐이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시린 고백입니다. 제 나이 68,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요새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심장이 수시로 멋대로 뛰어서 의사 선생님은 감정 조절 잘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하지만 나이 들면 자식 걱정 안 하고 살기가 어디 쉬운가요? 남편은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손 써볼 겨를도 없이 반년 만에 제 곁을 떠났지요. 그땐 매일 병원을 뛰어다니느라 살이 쏙 빠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임종 직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가고 나면 우리 강원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지내주구려. 나 대신 그 집을 좀 지켜줘. 그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하는 소리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며칠 뒤 눈을 감았으니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뼛속까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거기서 농사짓고 소몰다가 나중에서야 서울로 올라와 일을 배웠지요. 우리 부부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아등바등 돈을 모아 서울 시내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늘 나이 들면 고향 땅 밟으며 숨 좀 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강원도 옛집을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둘이서 오붓하게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남편 혼자 가게 되었네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그의 유골함을 고향집 마당 한편에 모셨습니다. 작은 제단을 만들고 밤마다 불을 밝혀두었죠. 남들이 보기엔 수호령이라도 모시는 것 같겠지만 실은 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남편 곁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혼자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밥 짓고 마당 쓸고 채소 기르며 사람이 살아야 집도 온기가 도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솔직히 겁도 났지요. 시골이라 이웃도 드물고 심장병까지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아무도 모르게 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부러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밤에 심장이 요동칠 때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신변 정리를 좀 더 일찍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돈은 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는 됐지요. 서울 아파트는 시세가 8억 원 정도 나갑니다.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이고 대출도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1억 원 정도가 더 있었는데 이건 원래 제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가야 할 때 쓰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들이 누구에게 가야 할지 어떻게 나누는 게 옳을지 말입니다. 자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요. 아들 지훈이는 대도시에 번듯한 집과 차가 있고 자기 가정을 잘 꾸려 살고 있습니다. 딸 지은이는 이혼한 지 오래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와 병원 예약을 해주고 건강보험 혜택이며 약봉지 정리까지 도맡아 하는 건 늘 지은이였습니다. 반면 지훈이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인색했지요. 처음에는 똑같이 나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단순히 혈연만 따질 게 아니라 누가 정말 내 곁을 지키고 마음을 써주었는지를 봐야겠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1억 원은 아들에게 주고 서울 아파트는 딸에게 물려주기로요. 몇 달을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었고 결심을 굳히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정리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자식들 마음이 상하지 않을지, 그리고 애미인 내가 눈을 감을 때 한이 남지 않을지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장일이며 막노동이며 안 해본 일 없이 아껴서 모은 전 재산입니다. 서울의 그 집은 우리 부부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만든 삶의 터전입니다. 8억 원이라는 돈, 대단한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나이엔 삶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지요. 거기다 제 명의의 예금 1억 원은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이제 몸이 이러니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제가 떠나서 아이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그건 죽어서도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니까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떼를 쓰고 화를 냈죠. 딸 지은이는 늘 의젓했고 공부도 동생보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편애를 했습니다.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지원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딸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낡은 30년 된 빌라에서 월세를 살며 비정규직 일을 하며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은이는 아무리 바빠도 매달 전화해서 제 끼니를 걱정하고 공과금을 챙겨줍니다. 그 작은 정성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결혼 후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서둘러 끊기 일쑤였죠. 한 번은 심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니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남의 집 노인 보듯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련한 애미라 내 핏줄인데 싶어 그 1억 원이라도 지훈이에게 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만큼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고생하는 지은이에게 그 집을 주면 적어도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집은 크진 않아도 병원 가깝고 교통이 좋아 지은이가 살기에 딱 좋습니다. 만약 살기 싫다면 전세를 놓아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겠지요. 이건 중남격녀, 종난칭리가 아니라 누가 정말 나를 위하는지를 본 결과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동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런 배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공증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죠. 변호사는 친절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증인을 세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절차를 확인하니 마음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긴 통장과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아들에게 주는 제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데도 저는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올 수 있겠니?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다.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구나. 아들은 당황한 듯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묻더군요. 돈 문제와 관련된 일이니 직접 오라고 했더니 몇 초간 침묵하다 알았다며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제 계획을 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 아들이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시퍼런 SUV 차창을 꽉 닫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들어오자마자 투덜대더군요. 엄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기름값만 1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차는 또 얼마나 막히는지 진짜 힘드네요. 차라도 한 잔 내주려던 제 손이 떨려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입도 떼기 전에 돈 계산부터 하는 아들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을 앉혀두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 부른 건 유언 삼아 할 말이 있어서다. 알다시피 엄마가 심장이 안 좋잖니.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은 인상을 쓰며 엄마, 멀쩡한 사람이 왜 자꾸 죽는 소리를 해요? 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아빠가 가실 때 남긴 돈이랑 내가 모은 게 한 1억 원 정도 된다. 이거 아껴둔 건데 이제 이 돈은 너한테 주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현금이에요? 계좌예요?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 이야기에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그 모습은 아들이 아니라 빚쟁이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 서울 아파트는 내 누나에게 주기로 했다.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집을 누나한테 준다고요? 엄마 미쳤어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리 잡았잖니. 내 누나는 이혼하고 월세 살면서 조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그리고 내가 못 올 때 나 데리고 병원 다니고 수발든 것도 내 누나다. 이건 엄마의 고마운 마음이다. 아들은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누나는 시집 갔던 사람인데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나눠요. 당연히 아들인 내가 다 받아야죠.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나랑 비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것이라니요. 평생을 고생해서 일군 집인데 이제 와서 지훈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지훈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누나가 출가회인이라도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본 적 있니? 지은이가 내 곁을 지켰다. 난 그걸 다 봤어. 아들은 벌떡 일어서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좋아요. 만약 진짜 누나한테 그 집 주면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마세요. 누구한테 주든 맘대로 하라고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천륜을 끊겠다는 말을 내뱉는 아들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열이 나서 경련을 일으켰을 때 밤새 업고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해 뜰 때까지 기다렸던 일. 결혼할 때 처가 쪽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 돈 빌려 전세금 보태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지훈이가 결혼할 때 지훈이 아내는 전세는 싫고 무조건 자기 명의 아파트가 있어야 애를 낳겠다고 고집을 피웠었죠. 그때 계약금이 모자라 쩔쩔매던 지훈이를 위해 지은이가 제 남편 몰래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보태줬던 걸 지훈이는 잊었나 봅니다. 그 일 때문에 지은이는 남편과 갈등이 생겨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말입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끊고 싶으면 끊거라. 나도 내 뜻대로 해주마. 아파트는 내 누나 주고 1억 원도 이제 너 안 준다.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두고 보세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찻잔의 물도 다 비우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들이 나간 뒤 햇살이 거실로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바쁘니 엄마가 좀 보고 싶구나. 지은이는 금세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어디 아파요? 약은 드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괜찮으니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퇴근하고 바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퇴근 후 밤 7시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낡은 셔츠 차림에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요. 지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서울 아파트를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저를 줘요.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건강한 게 최고지. 저는 아들과의 일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지훈이랑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나 때문에 동생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딸을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다니요. 아니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네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하겠어. 지훈이 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야. 그날 밤 지은이는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주방에 가보니 지은이가 옛날 사진첩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몰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아침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주고 주방 청소까지 마친 뒤 떠났습니다. 엄마, 월급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가 낼게요. 문고리 고칠 나사도 사왔으니까 다음에 올 때 고쳐줄게요. 저는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다. 시내에 나가 아파트 명의를 지은이에게 넘기고 예금도 지은이 이름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편애한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양심에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자식의 폭언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골의 바람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밭을 돌보며 이웃들과 소소한 정을 나누며 삽니다.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제가 아니라 아들 지훈이니까요. 대신 격주로 내려오는 딸과 손자의 웃음소리가 이 적막한 집을 채워줍니다. 손자가 할머니 하고 품에 안길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힙니다. 여러분은 제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로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 보시나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이지요. 가장 아픈 건 재산 배분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수십 년 쌓아온 사랑이 돈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 또한 자식의 무한한 지갑이 아닙니다. 친정도 시댁도 아닌 오직 나로서의 삶을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저는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천륜. 과연 돈 앞에서 얼마나 견고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